오늘부터 레벨 2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레벨 1 강의 때 뵀을 것 같아서 따로 뭐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분석이고요. 레벨 2에 대해서 조금 배경 설명 드리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레벨 1에서 여러분들 FSA를 공부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레벨 1의 FSA 특징은 양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양이 많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폭이 넓을 수도 있고 깊이가 깊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을 쳐보셔서 알겠지만은 깊이가 깊진 않아요. 대신에 넓죠. 테마가 아주 많아서 화면 잊어먹고 뭐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회계 전공을 하신 분은 괜찮은데 회계 전공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테마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암기할 것도 많고 좀 지저분한 거 막 귀퉁이 있는 것도 많고 근데 그걸 다 이제 보듬어 갈 거냐 말 거냐 마지막까지 막 고민하고 그랬던 게 레벨 1인데 레벨 2는 좀 틀려요. 레벨 2는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건 이제 깊이가 들어가요. 뭐 깊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깊이는 아닌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레벨 1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요. 왜냐하면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테마가 딱 줄이면은 한 5개 정도만 나와요, 시험에. 그 5개 정도 테마를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5개 테마가 좀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고 문제가 레벨 1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레벨 2는 레벨 1에서는 제가 왜 커리큘럼북 같은 거 보란 말 안 하죠. 근데 레벨 2는 커리큘럼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수업 시간에 설명한 거로 되고 커리큘럼북에 가면 중간중간에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가 또 일부 붙어 있어요. 그거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강의를 정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커리큘럼북 문제를 일부 주요 문제를 풀어서 뒤에 첨부를 아마 시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좀 푸는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레벨 2는 문제가 길어요. 레벨 1은 여러분들 세 보기에서 초이스만 하면 되는 거니까 체감상 난이도가 높지 않은데 레벨 2는 일단 문제가 막 A4 용지로 따지면 거의 한 2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리뷰 수업을 할 때 새로운 문제 컨텐츠가 나오면 한번 저도 풀어볼 거 아니에요. 저도 푸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 근데 푸는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용을 흩어져 있는 것을 정리해서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말은 문제 푸는 스킬을 조금마다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벨 2는 우리 정규 우리 스웨즈 교재에 있는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려요. 제가 레벨 1에서는 아마 문제 많이 안 풀어드리는데 레벨 2는 여기 있는 문제를 제가 다 풉니다. 근데 이 문제 갖고 안 된다고요. 이 문제 말고 그 커리큘럼북에 있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거기 있는 문제도 같이 내용 진도 나갈 때 맞춰서 푸셔야 돼. 그래야 조금 적응이 되고 또 나중에 리뷰 때 또 좀 더 어려운 문제 풀고 그렇게 여러분들 진행하는 거로 레벨 2는 이해하시면 되고 레벨 2 FSA에서 나오는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테마들이 출제가 되는지. 아까 5개 정도 테마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5개 테마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CFA 강의를 한 지 거의 한 15년이 된 것 같은데 15년 동안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한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테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 메인 테마에서 분명히 한 2개가 나오고요. 거기서 마이너 테마가 하나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상했던 게 22년도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레벨 2 시험이 보니까 이건 좀 마이너한 테마입니다라고 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메이저다 마이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시험 치고 오신 분들이 물론 뭐 떨어질 만큼은 아니었으나 마이너라고 언급했던 테마들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다라고 하시는 피드백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겠지만은 꼭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적용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판단을 보류하시고 공부를 전체를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레벨 2 가서 첫 번째 우리 배우는 게 뭐냐면요.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했다는 것은 형태가 두 가지겠죠. 데트의 형태가 있을 거고 에코티 형태가 있을 거고. 그러면 데트 형태와 에코티 형태가 나눠질 거고요. 데트 시큐리티가 있을 거고 에코티 시큐리티, 그러니까 채무 상품 형태가 있을 거고 지분 상품 형태가 있을 거라고요. 물론 여러분이 두 가지 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것도 많죠. 그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보통 부르는 거고요. 뭐 메자니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데트 시큐리티와 에코티 시큐리티에 발행한 사람 입장의 회계 처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발행자 쪽을 레벨 1에서 배웠다고 CFF에서는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 본드 발행하는 사람, 디스카운트, 프리미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 배웠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인베스터니까, 인베스트먼트니까 인베스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인베스터 퍼스펙티브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에 투자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주식에 투자했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정리하는데 특히 에코티 관련해서는 다시 세수 나눠줘요. 자, 내가 지분에 투자했을 때 그 지분에 투자하게 되면은 성격이 세 가지 나눠져요. 첫 번째는 내가 투자 목적이 뭔가 그 회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뭔가 그 회사를 지배하려고 투자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수동적인 투자. 그러니까 주총 가서 얘기하면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총호장이 닥치라고 하는 거죠. 의결권이 굉장히 낮은 이런 투자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을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요. 그럼 패시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 배당 정책에 관여할 수 있을지도 못하고 뭐 분할을 한다, 중요한 사업 양수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의결권이 있지만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지분, 아주 마이너 지분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어떤 부를 실현시키는 방법, 다시 말해서 엑시트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팔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럼 시장에서 팔고 나가는 게 내가 기본적 엑시트 모델이라고 하면 이렇게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한 영역의 경우는 재무제표 표시할 때 그 주식을 무슨 가치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겠어요. 마크 투 마켓, 그러니까 시가의 평가를 해서 평가를 계속해 나가는 작업을 거친다고요. 왜? 나는 시장에서 내 부를 실현시킬 거니까. 그래서 패시브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좀 이따 보겠지만은 전부 다 페어 밸류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시가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레벨 2에서 메인 테마는 솔직히 이게 아니에요. 이제 언급하게 될 두 개의 테마가 메인이에요. 뭐냐? 내가 투자했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투자한 거지.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investment in associate란 말을 써요.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관계회사란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관계회사. 관계회사에 투자했다라고 말하면 요 영역이에요. 그럼 관계회사는 어떤 여러분들 목적으로 투자한 거냐면은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significant하게 인플루언스를 미치는 영역.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역. 그런 케이스가 되면 관계회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형태, 내가 수동적인 투자 영역이 아니고 뭔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그걸 관계회사 투자라고 하는데 이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솔직히 이런 투자는 여러분들 내가 시장에서 시가 변화에 따라서 타이밍을 보고 팔겠다 이런 목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죠. 전략적으로 투자한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전략적인 목적. 그렇다면은 이거는 시가 평가하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왜? 시장에서 팔고 나가는 컨셉이 아니고 내가 투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회사랑 같이 코업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른 회계 처리가 적용돼요. 그 회계 처리가 뭐냐면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지분법이라고 하죠. 그럼 다른 회사 내가 지분 상품에 투자했는데 투자의 목적 자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은 시가평가하는 게 아니고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방법을 쓰는 건지는 나중에 뒤에 배웁니다. 목차만 지금 써보는 거예요.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통상 유의적인 영향력이라 하면 몇 퍼센트 지분을 보통 통상 가지면 이 정도면 유의적 영향이 있겠다
라고 보통 판단하냐면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근데 이게 절대적 룰은 아니에요. 예시입니다. 20% 이상 정도 되면 일단 유의적인 영향력이 특별한 반증이 없으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요게 기본적인 회계 기준의 컨셉이에요. 하지만 예시기 때문에 20%가 되지 않아도 내가 그 회사 이사회 멤버가 3명인데 그 중에 1명을 내가 선임할 수 있어. 그럼 계속 내가 그 이사회의 한 멤버를 선임해서 그 회사 의사결정에 계속 비토를 던질 수 있다면 뭐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20%가 안 돼도 내가 보드의 멤버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은 영향력이 있는 거로 봅니다. 그러면 지분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significant influence가 있냐 없냐 판단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감사인과 감독기관이 뷰포인트가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죠. 나중에 뒤에 설명 더 하고요. 자, 세 번째 영역은 뭐냐? 나 영향력으로 만족 못해. 나 이 회사 지배하고 싶어. 그럼 완전히 그 회사가 나의 종속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investment in 이거는 뭐다? subsidiary라고 해요. 완전 자회사에 투자한 거죠. 혹시 여러분들 종속회사라 들어봤죠? 종속회사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관계회사와 종속회사는 달라요. 관계회사는 내가 그 회사의 영향력 정도 행사하는 거. 유의적인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 그런데 자회사, 다시 말해 종속회사에 내가 투자했다. 그 회사를 내가 종속회사로 내가 분류했다. 그 말은 영향력이 아니고 나는 그 회사를 뭐 하는 거냐면 지배하는 겁니다. 컨트롤요.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력 가지고 있는 케이스니까 이거는 지분이 몇 프로라고 보셔야 돼요. 50% 초과한 거죠. 그러면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50%가 넘어가면은 거의 지배력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자문하고 있는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60%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40% 들고 있어. 참고로 40%가 텐센트예요. 중국의 텐센트 아시죠? 그럼 우리 회사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배력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주주 간에 협약서를 봤어. 쉐어홀더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협약서를 봤더니 뭐라고 되냐? 자산의 5% 이상 투자할 때는 미안하지만 주총에서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지만 그 의사결정이 통과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산의 5% 이상 투자하는 금액은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산 총액 봤더니 회사가 아직 규모가 작아서 10억밖에 안 돼요. 그럼 10억이 5%면 얼마죠? 5천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 이상 회사가 지출할 때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대. 그럼 나는 60%인데 걔가 40%야? 주총 특별결의라고 하는 건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그럼 67%가 통과돼야 돼. 그럼 내가 60%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배력이 없는 거예요. 지배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이거는 지배력이 있는 걸로 볼 수 없다. 영향력은 있지만 지배력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지배력이 있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긴 해요. 자, 어쨌든 지배력이 있다 판단하면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야, 네가 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 두 회사는 같은 회사 아니야? 그러면 두 회사는 합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이게 컨solidation, 연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회사 재무제표를 합해버려요. 이걸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죠. 됐나요? 비교해서 혹시 여러분들 조인트 벤처에 투자했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 보통 공동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관계기업, 종속기업, 공동기업이라고 하는데 공동기업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지분이 5대5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투자 비율은 중요한 건 아닌데 의결권 딱 봤더니 5대5야. 그럼 조인트 벤처의 경우는 공동기업이라고 따로 이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세 개 중에 어디로 분류하면 되겠어요? 조인트 벤처는 내가 마음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걔랑 같이 공동으로 모든 걸 합의해야 돼. 그럼 내가 지배력이 있는 건 아니지. 그렇다 패시브도 아니야. 뭐 할 수 있는 거죠? 영향력은 있는 거지. 그래서 조인트 벤처라고 분류하는 것들이 책에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인트 벤처가 나오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요로 분류하시면 돼요. 관계회사로 투자한 거랑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나 공동기업 투자는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책이 있는 거니까 조인트 벤처로 여러분들 투자했을 때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아주 예외적 상황에서 아주 익셉션한 상황에서 일정 요건이 만족되면 지분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연결하지도 않고 뭘 하도록 돼 있냐면 아주 예외적인 요건이 만족되면 비례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Proportional Consolidation이라고 하는데 비례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 경우는 아니고
아주 예외적인 요건이 만족됐을 때 쓰는 겁니다. 비례 연결. 자,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거 있죠. 요게 첫 번째 챕터에서 시험에 나오는 메인 테마입니다. 지분법과 비례 연결과 연결, 요 세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파이낸셜상 어떤 차이가 나고 이게 재무제표에 어떤 임팩을 주는지 요거 물어보는 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요 테마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레벨 2는 여러분 아시죠? 여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세트로 문제 나오는 거. 그 세트 프로블럼이 레벨 2 FSA가 보통 3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최근 레벨 2의 특징이 FSA 문제같이 보이는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른 여러 토픽에 있는 문제가 크로스오버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회계 처리가 데트에 대한 게 막 나와. 그럼 데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픽스드 인컴에서 배운 내용을 모르면은 안 풀리게 나온다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내용이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갑자기 밸류에이션 내용까지 묶여서 나오는 거지. 내가 볼 땐 좋은 문제죠.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실제는 되게 좋은 문제인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딱 테마가 정해지면 좋고 딱 뭐다 옆에 방어선을 세워주면 좋은데 경계가 없는 거야. 이게 코퍼레이트 이슈 문제인가? 밸류에이션 문제인가? FSA 문제인가? 헷갈리는데 이제 당황하시면 안 돼. 이게 막 혼합이 돼가지고 integrate knowledge를 이제 요구하는 거죠. 네가 요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웠으니까 두 개 접목해서 한번 풀어봐. 요렇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체감상 난이도가 좀 높은 거죠. 요즘 시험 치신 분들 느낌이 그런 피드백이 많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긴 하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내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 레벨 1에서 레벨 2에서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문제는 요 챕터. 요거 매번 나오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첫 번째 1번 테마고요. 자, 2번 테마 갑니다. 두 번째 정리할 테마가 뭐냐? 두 번째 테마는 직원들한테 보상에 대한 어떤 플랜을 세워주는 기업들의 정책이 있을 텐데 그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인플로이한테 컴펜세이션 해주는 플랜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 회사가 직원들한테 보상해주는 스킴, 대표적인 급여나 상여겠죠. 근데 급여 상여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급여 줄 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뭐가 시험에 나오냐? 펜션이요. 퇴직연금. 이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레벨 2에서는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것도 매년 나오는 테마.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펜션 쪽에 대한 내용 들으면 연금을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굉장히 복잡해, 회계 처리가. 저도 처음 배울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회계 처리는 굉장히 단순했었는데 미국 거, 유럽 거 IFRS 딱 도입되면서 저도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나라랑 뭔가 체계가 다르면 처음에 이해 안 될 때 있잖아요. 이게 뭐지? 게다가 저는 회계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레귤레이션이 딱 젖어 있다 보니까 내용을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펜션에 대한 거 회계 처리 배울 거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DB형, DC형 아마 들어봤죠, 여러분들? 아마 학생분들은 지금 직장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낯설겠지만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DB형, DC형 중에 아마 선택해서 가입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 배우는 거죠. 특히 DB형. 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DB 회계 처리. 요거에 대한 것을 회계 처리 항상 물어봐요. DB형.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잘 나오는 게 뭐냐? 직원들한테 보상해 주는 게 여러분들 급여 상여 퇴직금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보통 이제 벤처기업들 직원들한테 키맨들한테 많이 주는 게 뭐죠? 스탁 옵션 같은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share based compensation이라고 하죠. share based compensation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게 스탁 옵션이에요. 뒤에가 설명하겠지만 스탁 옵션을 요즘 주는 거보다는 뭐 RSU라고 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주식 기준으로 보상해주는 케이스가 요즘은 더 유행인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 뒤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주식으로 뭔가 보상을 해주는 정책에 대한 거.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메인은 이 테마예요. 메인은 이거고 요 셋 문제가 나오면서 share based compensation 문제를 살짝 한두 개 정도 이제 추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요 1번 테마와 2번 테마는 거의 99% 시험에 출제가 꼭 됐어요. 거의. 그렇게 말했던 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20년도까지 적용이 됐는데 23년도에는 여기가 안 나왔나 봐. 요 밑에가 나왔나 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게 거의 99% 매년 출제됐으니까 요 테마를 뭐 다 딱 짚고
셋 프로블럼이 3개 나온다고 했는데 요 2개는 매번 나온다고 하니 요 2개만 난 맞추면 합격할 수 있지 않느냐. 2개를 조진 거죠. 시험이 조졌죠. 여기서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좀 보수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개 테마를 배워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히스토리컬 패턴 추세는 요게 매년 나왔으나 최근에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한 건 맞는데 이쪽도 방심하지 말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3번 갈게요. 3번은 뭐가 나오냐면 솔직히 인터코퍼 인베스먼트의 요 컨솔리데이션에서 전 이어진 테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foreign currency와 관련된 걸 배웁니다. foreign currency니까 이제 외화겠죠, 외화. 그 외화인데 무슨 이슈가 있냐? 삼성전자가 만약에 수입 수출을 했다. 그럼 외화로 거래가 됐을 거냐? 그 외화로 거래했을 때 그 환율 변동에 따른 재무제표 이펙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 배우는 게 첫 번째 테마. 스페시픽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나 수출을 한 거죠. 근데 수입 수출할 때 그때 환율과 내가 대금 결제할 때 시점에 환율이 달랐을 때 이게 장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배우는 게 첫 번째 테마인데 이 테마는 메인 테마 아니에요. 두 번째 테마가 메인 테마인데 삼성전자가 여러분 해외 자회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 요 서브시디어리가 몇 개나 될 거냐? 100개가 넘어요. 삼성전자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종속기업이 1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종속기업하고 내가 지금 여러분 종속기업이니까 삼성전자 본사 수원에 있는 서울 삼성전자 본사는 뭘 하셔야 돼? 해외 자회사를 연결하셔야 돼. 근데 그쪽 나라 화폐가 우리나라 원화가 아니잖아요? 일본에 있으면 일본 엔 할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USA 법인은 달러로 돼 있을 거고 중국에 나가 있는 자회사는 위안으로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럼 뭐로 여러분들 먼저 바꿔줘야 돼? 원화로 바꿔서 연결해야 된다고. 그 바꾸는 작업에 대한 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foreign currency에 대해서 translation 하는 작업. translation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뭐 해야 되죠? 연결해야 되겠죠. 그 작업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요걸 배우는 게 메인 테마입니다. 여기는 방법이 2가지가 존재를 해요. 2가지가 존재하는데 뭐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current rate method라는 방법이 있고 그냥 부담 없이 들으세요. 나중에 뒤에 배울 거니까. 두 번째는 temporal method라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 이 두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쓰게 돼 있는지, 그 다음 2가지 방식을 썼을 때 재무제표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그 비교하는 레이쇼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거를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를 연결을 할 때, 뭐 뒤에가 배우겠지만은,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연결을 했을 때 캐시가 얼마가 장부에 잡혀 있었냐, 작년도 말 기준으로 110조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컨솔리데이션 했을 때, 캐시가 110조가 있었다고. 작년도 말 기준으로.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 캐시 가지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자산 총액이 작년도 기준으로 400조라고. 400조 자산 중에 110조가 현금으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은 회사처럼 보인다고, 연결했을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결했을 때 110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 때 기사를 보시면 어떤 기사가 떴나?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20조를 돈을 빌렸다고 신문에 떴어요.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20조를 론을 빌렸다라고 신문에 떴다고.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힘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20조를 빌렸대. 지금 내가 작년에 봤던 재무제표 캐시는 110조였는데 20조를 또 빌렸다고? 돈 많은데 왜 빌렸지? 그 연결 컨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해외 자회사 것까지 다 종속기업까지 합했을 때 110조였던 거야. 근데 걔들이 다 빠져나가면 회계상 합한 거지. 여러분들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있는 본사의 통장에 110조가 있었던 건 아니죠. 숫자로 합해서 110조였던 거지. 삼성전자 본사만 딱 FS를 보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작년도에 3조밖에 없어. 삼성전자 자산 규모가 200조인데 200조 중에 3조밖에 없어, 캐시가. 보통 연들 자산 총액에 현금성 자산이 몇 퍼센트 정도는 보통 평균 있어야 되냐면 10% 정도 있어야 돼. 에셋 사이드 쪽에서. 그럼 최소한 20조는 있어야 된다고. 근데 작년에 3조밖에 없다고. 근데 상반기 반도체 더 적자 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돈을 20조를 빌렸대. 근데 이거 절대 파이낸셜이 안 나올 거야. 왜?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가 80%대 지분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 회사 무슨 회사야? 종속회사야. 그럼 어차피 둘이 뭐다 연결할 거야. 연결한다는 건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왔다 갔다 한 거지 연결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아무
이펙트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캐시는 있는 거야. 근데 법적으로는 디스플레이 금고에 있었던 현금이 전자의 뭐다? 금고로 넘어간 거지. 그래서 돈을 빌렸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빌려줬다고 돼 있고 얘는 빌린 거로 돼 있잖아. 연결하는 순간 빌려주고 빌린 돈은 서로 뭐다 없어진다고. 그럼 캐시는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그대로 20조가 있어. 그런데 법적으로는 왔다 갔다 한 거라고. 그러면서 돈이 특히 너무 없으니까 해외 자회사에서 뭘 땡겨왔다고 신문에 떴어요. 배당을 22조를 받았대. 해외 종속기업들한테 배당을 22조를 땡겨왔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자회사 금고에 돈이 많았던 거지 지가 돈이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한테는 20조를 빌리고 해외 자회사에 있는 캐시는 뭐로 땡겨왔다? 배당으로 쫙 땡겨왔더라고. 그래서 40조를 뭐다? 종속기업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연결 숫자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어차피 그 회사 전부 내 거로 본 거거든.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기사하고 연결 보시면 앞뒤가 안 맞아. 분명히 빌렸다고 했는데 왜 빌린 돈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연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그 해외 종속기업을 환산할 때 그때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통상은 이 방식을 거의 쓰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전통적인 CFA 레벨 2 FSA 시험에서는 요 세 개의 테마가 메인 테마예요. 요 세 테마가 돌고 돌면서 나왔던 게 과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별표가 이건 두 개예요. 요건 하나고. 근데 어차피 연결 테마를 물어보면서 해외 자회사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니까 뭐 이거에 같이 엮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얘도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게 4번, 5번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Financial 우리 Institution. 금융기관이죠. 그 Financial Statement에 대한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주체는 보통 누가 많이 분석을 해요? 금융기관들이 분석을 많이 하죠. 근데 금융기관 지네들 재무제표 분석, 요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CFA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금융기관 재무제표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럼 대표적인 금융기관 3대 금융기관이 아니에요. 은행, 증권, 보험이죠. 은행, 증권, 보험 다 공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은행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뱅크 쪽. 일단 보험 쪽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뱅크입니다. 왜냐면 보험이나 증권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데 보험 쪽은 좀 복잡해요. 보험 쪽은 실제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 보험사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보험사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만만치 않죠.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도 들어가고 거기 자기자본 규제에 대한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BIS, NCR, RBC 이런 비율들이 막 들어가면서 굉장히 금융기관들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좀 복잡하고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잘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금융기관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거의 없다. 회계사들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NH증권, 여러분들 옛날 우투증권 매각할 때,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세 개 잠재적 매수자 중에 한 군데 M&A 자문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 투자증권이 NH 넘어갈 때, 그때 M&A 할 때, 사람이 최소 40명 이상은 필요했거든요. 근데 저희 회계법인에 금융기관을 감사해 본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그 해본 회계사를 구하느라고 식겁했죠. 근데 문제는 시장에 그걸 해본 사람이 회계사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 피똥 싸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말이 너무 저급하네요. 어쨌든, 요쪽은 조금 이제 좀 스페셜라이즈가 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이낸셜 스테이트 분석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봐야 되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요게 들어간 게 한 3년 전에 들어갔어요, LOS가.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가 이제 최근에 한두 개씩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 쪽 관련된 분석은 조금 자세히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도 보시면은 연대 애널리스트도 금융기관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보시면. 그죠? 은행, 증권, 보험사 그쪽을 포커스 맞춰서 전문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시장에 생각보다는 거의 없어요. 야, 그럼 이거 블루오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 마요. 몇 개나 된다고. 그잖아요. 시장에 있는 상장기업의 금융기관이 몇 개나 되겠어요. 그 금융기관 그 몇 개를 하려고요? 에이, 내가 볼 때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산업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이쪽 하시는 분한테 뭐 블레임하는 건 아니고, 그게 시장이 넓은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이게 마켓이 될 텐데,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있겠죠. 시장이 좁아요. 별로 없어. 이걸 분석할 만한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쪽 관련된 거를 전문성을 추구하시는 분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분석에 대한 걸 배우는 게 4번.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Evaluation of earning quality요. 유일하게 레벨 1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레벨 2에 나오는 테마가 이 테마예요. 기억이 안 나죠? 이걸 레벨 1에서 내가 했다고? 보통 정규 수업 때 제가 잘 안 하고 제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는 말씀드리면 제가 보강으로 강의 올리는 테마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강의해 주는 거 있거든요. 어닝 퀄러티 해가지고. 근데 그 외에 숫자 안 나오고 맨 뒤에 챕터에 왜 야부리로 말로 나오는 거 있잖아. 뭘 공부해야 될지, 내가 뭘 공부해, 뭘 암기해야 될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여러분들 여기 레벨 2에 나오는데 레벨 2는 레벨 1보다 더 깊게 나와요. 요게. 그래서 요거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요게 이제 마이너한 테마인데 요 마이너한 테마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체감상 제가 볼 때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질 거예요. 왜? 그쪽에 시간을 많이 안 썼거든. 우린 요쪽에다 시간을 많이 썼지. 근데 요게 나와버리면은 좀 당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레벨 2 통과를 해야 되니까 물론 메인이 요거로 간다는 것은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여기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자. 너무 취재 선택해서 요것만 딱 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펑 터져버리면은 난감할 수 있으니까 요쪽도 좀 신경을 쓰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챕터가 이렇게 5개 챕터가 있고요. 지금 레벨 2 테마가. 그 다음 6번째 챕터가 하나 더 있긴 해요. 6번 테마가.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재무제표 분석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종합 예제가 하나 나옵니다. 어널리시스 테크닉이라고 해가지고 종합 예제가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강의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 그냥 한 예제를 쭉 설명하고 있는 여러분들 인테그레이션 예제이기 때문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요 재무제표 분석 테크닉 쪽의 챕터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은 제가 가서 좀 발췌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뭐 어크루 레이쇼라든지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크루 레이쇼 같은 거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것들이 이게 메인 테마라 보시면 돼요. 됐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친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테마라 보시면 돼요. 금융기관 분석도 뱅크 이쪽도 테크닉 중에서는 어크루 레이쇼 포린 커런시 분석 쪽도 요 테마 인플레이 컴펜세이션 플랜 쪽도 펜션 쪽이 DB 그 다음에 인터코퍼 인베스트먼트도 지분상품에 여기 나오는 지분법 연결 비례 연결 이런 것들이 메인 테마다 보시면 돼요.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레벨 1보다는 테마가 좀 적어요. 대신에 좀 깊이가 있고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여러분 집중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목차라 보시면 되고요. 자, 목차까지 보고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자, 교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재 제목을 잠깐 보고 갈까요, 여러분? 그 페이지, 목차 한번 가볼게요. Learning Outcome Statement라고 LOS. 그 목차 한번 가보시면 8, 9, 10, 11, 12, 13 요렇게 6개가 있을 거예요. 제목만 잠깐 보세요. 8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tercorporate Investment죠. 그 다음 9번이 뭐냐면은 Employee Compensation. 거기 두 가지 있죠. 포스트 임플리먼트의 대표적인 게 뭐다? 펜션이겠죠. 퇴사하고 난 다음에 지급하는 금액. 그 다음 share based compensation 나오고요. 그 다음 10번이 보시면 multinational operation이 foreign currency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보시면은 financial institution analysis가 나오죠. 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보시면 12번이 earning quality 분석하는 거. 그 다음 13번이 financial statement 분석 테크닉의 종합 예제. 요렇게 레벨 2 테마라 보시면 돼요. 됐죠? 그 정도 목차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맞아. 아유, 미안. 이게 최근에 들어가니까 저도 깜빡한다. 미안. 뭐 아주 미안하진 않은데 제목 목차 보니까 내가 기억이 나네. 아유. 올해 들어간 놈들 테마가 하나 있어요. 올해 들어간 테마가 뭐냐면 그 마지막 테마 있는 거 모델링요. 그 오른쪽 밑에 14번 있죠? Financial Statement 모델링요. 예, 요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의할 내용이 엄청 늘었어요. 이게 모델링이 들어갔어요. 참. 솔직히 모델링은 강의를 여러분들 들을 내용은 아니거든. 솔직히 엑셀 하나 띄워놓고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쭉 한번 보여주면 끝나는 건데 요걸 말로 막 설명하고 있다고. 근데 이걸 시험 문제 내면 어려울 거냐?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 결국 Financial Statement 모델링을 하는 것은 그냥 뭐 만드는 거라 보시면 돼요. 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DCF를 돌려야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미래 파이낸셜 손익을 포캐스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캐스팅 할 때 탑라인 어떻게 추정할 건지, 원가 분석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 다음 오펙스는 어떻게 가정할 건지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 배우는 게 모델링인데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챕터 보시면 되게 실망할 거예요. 이야, 되게 재밌겠다. DCF 모형에서 미래 예측 손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걸 배운다고 하는데
읽어보시면은 나중에 되게 허망해요. 매출 추정 잘 하라고 돼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다. 뭐 그러면서 갑자기 뭐 포토에 뭐 five forces 이론 나오고 뭐 하다 결국 마지막 가서는 복불복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아주 어이없는 챕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해요. 나와도 되게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문제가 나올까라고 고민하다가 CFA 협회에서 나오는 문제를 봤더니 거의 산수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올해 얼마였다. 뭐 A, B, C라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 다음 걔가 단가가 얼마짜리인데 수량이 얼마가 판매되었다. 내년도에는 단가가 몇 % 정도 상승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산업에 경쟁회사 들어오는 바람에 전체 마켓은 얼마가 증가할 것 같은데 그 회사 마켓 시는 이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서 총 판매량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다 주고 난 다음에 매출이 얼마 나올 건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산수잖아 그냥. 계산기 쳐보 나오는 거니까 아주 쉽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모델링은 크게 강의 내용은 할 건 없고 어렵진 않습니다. 그게 레벨 2 테마 알아보시면 돼요. 오케이. 목차 그 정도 보시고요. 자, 1페이지 가서 이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 갑니다.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예요. 늘 말하지만 레벨 2에서 배우는 테마도 뎁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레벨 1보다 뎁스가 있다는 거지. 예, 그 정도 배우고 실무 가서는 염들 택도 없어요. 실무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100이라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CFA 시험 목적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 100 중에서 한 1 정도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무 가서 99는 다시 배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내가 요 지분법 연결 강의만 지금 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데 33시간은 강의해요. 그래도 다 못했어. 요거 2개 테마만 강의하는 거예요. 그만큼 실무적인 내용들은 더 깊게 들어가고 복잡한 건데 늘 말하지만 어카운턴트 입장에서 뭔가 파이낸셜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 알아야 될 지식과 분석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은 다른 거거든요. 분석은 크게 보셔야 되는 거잖아. 너무 테크닉적인 거 몰라도 된다고. 야,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정도 이해한 다음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밸류에이션에 반영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 로직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지. 분석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뭐를 반영하고 더하고 빼고 이걸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진짜 크게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분석 관점에서는 뭐 그 정도만 공부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인터코퍼레이트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 1페이지에 뭐부터 나오냐? 첫 번째가 이제 캐테고리부터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캐테고리부터. 분류부터 하는 게 중요한데, 뭐 여기 쭉 내용 나와 있지만은, 자, 보세요.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쪽을 우리가 보통 이슈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걸 투자하는 쪽을 우리가 인베스터라고 하죠. 재무제표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우리 밸런스 시트를 그려봤을 때 자,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이 뭐가 있다는 거죠. 데트 형태로 발행하는 게 있고 에코티 성격으로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데트의 성격이 있을 거냐 에코티의 성격이 있을 거냐 이것도 여러분들 이슈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왜요? 이슈 입장에서는 데트로 분류가 되면 어디에 뜨죠? 부채로 가겠죠. 그런데 에코티 성격이 뭐로 가야 돼요? 자본으로 가겠죠. 그럼 뭐가 틀려집니까? 캐피털 스트럭처가 틀려져요. 그럼 당연히 시중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개의 분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두 개의 분류가 엄청나게 핫 이슈가 돼요. 그런데 레벨 2에서는 그런 건 안 물어봐요. 너무 좀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린 누구 입장? 얘 입장 아니야. 누구 입장? 얘 입장 보는 거지. 가요. 자, 데트 시큐리티의 가장 대표적인 증권이 뭐로 알고 있죠? 이게 본드죠. 그 다음 에코티 시큐리티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뭐죠? 그게 당연히 주식이겠죠. 스탁이요. 일반적인 회사처나 일반적인 보통주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실무가 뭐가 문제가 돼요? 그냥 지금부터 말하는 건 실무적인 내용 한 2, 3분만. 일반적인 회사채 발행하면 뭐가 맞아요? 데트가 맞죠. 일반적인 주식 발행하면 에코티죠. 근데 여러분 막연하게 내가 이건 당연히 부채겠지. 이건 당연히 자본이겠지. 이렇게 알고 들어갔다가 실무에서 딱 갔을 때 이제 뭐가 발행되기 시작해요. 이런 스트레이트한 어떤 시큐리티가 아니고 요즘 뭐가 되죠? 변형되기 시작한다고. 막 유동화가 되고 하이브가 되고 컴파운딩으로 막 들어가고 그럼 이제 이건 부채인가? 자본인가?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기관 이제 레벨 2 금융기관 이제 이슈도 있으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했어. 자, 전환사채 발행하기엔 이게 부채 자본이에요. 이제 헷갈리는 거야.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그럼 얘가 전환권 행사하면은 뭐가 되죠? 주식이 되고 전환권 행사 안 하고 들고 있으면 갚아줘야 돼.
그럼 부채일 것 같고. 그럼 근본적으로 뭐부터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아셔야 되냐면 이게 부채냐 자본이냐를 구분하는 회계적 기준이 뭐냐부터 아셔야 된다고. 이거부터 여러분들 배우는 게 회계사야 돼. 근데 CFA 시험은 그까지를 배우진 않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게 부채냐 자본이냐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계약상의 뭔가 현금 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피할 수 있으면 하는 보다 이건 자본이야. 다시 계약상의 뭔가 캐시플로를 지급해야 될 의무, 그 의무가 없어. 안 갚아줘도 돼. 그러면 자본이에요. 근데 계약상에 뭔가 캐시플로를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 의무를 피할 수가 없어. 갚아줘야 돼. 그럼 부채라 보시면 돼. 이게 회계상 정의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다. 여러분 가볼게요. 회사채 발행했습니다. 회사가. 그럼 내가 앞으로 원금과 이자 주겠다고 캐시플로가 있죠. 이거 갚아야 될 의무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하죠. 갚아야 돼. 그럼 뭐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부채인 거야. 왜 부채냐 물어봤을 때 그렇게 정의를 가지고 디파인 할 수 있어야 돼요. 스트레이트한 주식 발행했습니다. 회사가 보통주 발행했어요. 보통주 발행했을 때 보통주 투자한 주들한테 네가 투자한 금액의 그 현금으로 갚아야 될 의무가 회사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발행한 회사가 갚을 의무가 없잖아요. 우리 공모주 발행한다면 공모가보다 엄청 떨어지지만 그거 갚아야 될 의무 없잖아요. 그래서 자본인 거예요. 됐죠? 그럼 우선주 어때요? 보통주 말고 우선주. 솔직히 우선주도 여러분들 무슨 성격이 되게 강하냐? 채권의 성격이 좀 있다? 왜? 배당률이 정해져 있잖아. 그 미래 캐시플로가 픽스가 돼 있어. 그 미래 캐시플로 어느 정도 픽스 인컴이야. 그럼 이거 채권 아니야? 회계상으로는 뭐로 판단한다고요? 그 갚아야 될 의무를 내가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우선주, 메인 캐시플로가 뭐죠? 우선 투자할 때 받은 원금, 그 갚아야 될 의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로 가셔야 돼? 우선주 발행한 회사들 전부 다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갈게. 우선주인데 거기다가 풋 붙였어요. 상환 우선주. RCPS에서 RPS, Redeemable Preferred Stock. 투자한 사람이 나한테 풋을 던질 수 있는 조건을 넣었어. 그럼 일반적인 우선주는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데 풋을 던졌다는 것은 걔가 던지면 받아야 돼. 그럼 난 피할 수가 없다고. 그럼 우선주점은 뭐로 가야 돼요? 부채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콜이야. 내가 갚을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콜 땡길 수 있다고 우선주를. 그럼 발행했는데 내가 원할 때 내가 땡길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땡겨요. 근데 제가 풋을 던질 수는 없다? 그럼 나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죠. 피할 수 있잖아. 미래 캐시플로를 갚아야 될 의무를 내가 피할 수 있잖아. 콜이면은 안 행사 안 하면 되니까. 그럼 뭐로 가는 거다? 같은 우선주지만 상환 우선주라고 했을 때 그 상환이라는 권리가 상대방 인베스터한테 풋 조건이 있으면 부채가 되는 거지만 콜 조건이 있으면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로 가는 거다?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좀 더 들어가 볼까? 가볼게요. 여러분 화내지 말고 들어봐요. 이슈 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 거냐가 되게 민감하고 특히 금융기관이 이게 뭐다 부채로 갈 거냐 자본 갈 거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을 인정받을 거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 규제가 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들어봤죠. IFR 17호가 도입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재무구조가 바뀌어 나가는데 자기가 발행한 증권이 이게 에코티로 갈 거냐 자본으로 인정받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규제 자본 비율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에 퇴출되냐 안 되냐 그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엄청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지. 그럼 CB로 가자. CB까지 가기 전에 일단 영구채 가자. 영구채. 자, 본드 발행했어요. 자, 본드는 뭐로 가죠? 갚아야 될 의무?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가야 돼? 부채로 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뭘 붙었어? 영구채. 여러분 혹시 CFA 공부할 때 픽스드 인컴 배울 때 그 perpetual bond라는 거 들어봤죠? perpetual bond. perpetual bond가 뭐예요? 만기가 없는 본드라고 그러죠. 그런 본드는 없어요. 만기가 없는 본드가 어디 있어? perpetual bond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드인데 보통 만기가 30년이야, 50년이야. 응? 그런데 만기가 없는 거 없어. 있어. 있는데 만기를 연장을 칠 수 있어. 발행한 사람이. 만기가 30년 후에 나 안 갚을게요. 한번 연장합시다. 그럼 또 연장이 되는 거지. 그게 perpetual bond예요. 그러니까 신문 안 하는 사람 perpetual bond는 만기가 없는 본드라고 그래. 또라이야. 만기가 없는 본드가 어디 있어? 만기 있어. 그런데 발행자가 연장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국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지. 그걸 perpetual bond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행의 오늘 원천을 보시면 영국에서 전쟁 자본을 조달할 때 제일 먼저 발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 영구채를. 그때 이제 영구채 발행했다라는 게 그 역사에 쫓아가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영구채라고 하는 개념 만기가 없는 건 아니야. 있어. 있는데 발행자가 만기를 연장을 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부채의 자본이에요. 이게 이슈가 됐었지 옛날. 이거 우리나라 처음 발행했던 회사가 두산이에요. 두산인프라. 두산인프라 이거 발행한 다음 그 다음에 포스코, SK텔레콤, 롯데쇼핑 굉장히 많은 회사가 이런 조건으로 발행했는데 애초에 처음 발행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게 부채냐 자본이냐 이슈가 엄청나게 있었고 금융감독원은 자본으로 가야 된다. 금융위 증선위에서는 부채로 봐야 된다. 둘이 싸웠다고. 금감은 금융위가 싸워요. 둘이 싸웠다가 의견이 뭐다 일치가 안 돼서 영국 국제기준위원회에다 질의를 던지죠. 이렇게 발행은 뭐로 가느냐? 답은 자본으로 간다. 왜? 내가 갚을 의무가 뭐가 있어요? 피할 수 있죠.
내가 피할 수 있잖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만기를 연장칠 수가 있다고. 그럼 안 갚아도 돼. 계속 밀 수 있는 거지. 그럼 의무를 회피할 수 있잖아. 그럼 부채로 가는 거다, 자본 가는 거다, 자본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굉장히 실무에서는 다양한 증권이 발행된 겁니다. 자, 그 다음 CB로 갈게요. 전환사채요. 전환사채는 어때요? 이게 좀 어려워. 일단 기본적으로 전환사채는 얘가 뭐다? 내가 전환권 행사하고 내가 계속 있겠습니다 하라고 한다면은 만기에 가서 이거 갚아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 갚아야 돼. 그래서 일단 전환사채는 뭐로 가는 게 맞아? 부채가 맞아. 왜? 얘가 전환권 행사 안 하고 내가 이 갚아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얘한테 있으니까. 그럼 난 피할 수가 없다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전환권이 있지만 얘가 전환권 행사 안 하겠대. 그 권리가 갖다 투자자한테 있어. 그거 지가 계속 들고 있겠대. 만기까지 가져가겠대. 그럼 갚아줘야 돼. 내가 피할 수 없거든? 부채로 간다고. 다만 그 전환사채에 들어가 있는 뭐가 있죠? 전환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환권이 어떻게 될 거냐 문제가 실무에서는 복잡한데 그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니까 거기 내 커트를 칠게요. 많은 염들 보험사들이 그 IFR 17호가 도입되면서 그 재무 건전성, 그 자기자본 규제 비율을 만족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증권이 뭐냐? 영구 CB였어요. 나하고 뭐하고 뭐 합한 거지? 영구채와 전환사채를 합해서 발행했어. 영구 CB라고 많이 나오죠? 전환사채이면서 영구채를 발행했어. 자, 그럼 보험사들이 그렇게 발행한 이유가 뭐냐? 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그럼 뭐로 가는 게 원칙인데? 부채로 가는 게 일단 원칙이야. 근데 영구가 붙었어. 영구 붙으면 뭐로 가죠? 연장칠 수 있는 거지. 발행한 회사가. 이해돼요? 그럼 당연히 뭐로 가는 게 맞아요. 내가 갚아야 될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겠지. 그럼 영구 수입비는 뭐로 가는 거다? 자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은 인정을 받았어요. 준 자기 자본 인정받아가지고 자기 자본 규제 비율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영구 수입비를 발행을 많이 했었던 게 최근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특징이었어요. 뭐 깊게 들어가면 뭐 5년 만기가 최근에 도래해서 갚냐 안 갚냐 이슈도 있었고 있었는데 어쨌든 발행자 쪽은 그런 이슈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우리는 메인으로 갑니다. 이쪽이요. 투자자 쪽. 자, 그럼 투자자 쪽 입장에서는 여기 인베스트먼트 들어갈 때 자, 요로 투자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요게 투자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요 분류에 대한 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설명 보시면은 뭐 되게 복잡하게 막 써 있는데 요렇게 배워가지고는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전체 내용을 다 설명드리고 갈게요. 아까 영역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일단 여러분 지금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거는 조금 이제 논의를 보려 하냐면 요거 두 개는 일단 보려 할게요. 뭐부터 할 거냐면 요거하고 요거부터 할 거예요. 오늘은 다음 시간에 요거 들어갈 거고 오늘은 여기를 할 거예요. 어차피 대퇴 투자했을 때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배력이 있다는 말을 논의할 필요가 없고 에코티에 투자할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으니까 그 경우는 영향력이 있을 거냐, 지배력이 있을 거냐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뭐가 있는 케이스는 아니다. 지배력이 있다 또는 영향력이 있다. 그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 한 인베스트먼트 영역. 그 케이스. 그 영역이라 가정하고 지금부터 듣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대퇴 투자했을 때, 에코티 투자했을 때, 저 영역일 때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할 건데 첫 번째,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SPPI 테스트라는 걸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 solely 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라고 그래요. 요 앞절 따서 SPPI라고 하죠. 실무에서 SPPI 테스트란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회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캐시플로우 특성 테스트라고 돼 있어요. characteristics 테스트, 캐시플로우 특성 테스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현금흐름 특성 테스트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실무에서는 SPPI 테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설명해요. 내가 어느 증권에 투자를 했어. 그럼 판단해보라는 거야. 무슨 판단? 이 상품이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냐고라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됐어? 만족이 안 됐어? 일단 둘로 나누래. 가요?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통과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증권이 뭐예요? 그게 회사채죠. 회사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잖아.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 debt security인 거예요. 대표적인 애가. 근데 주식에 투자하면 어때요?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줘요? 안 주죠.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요로 가는 거죠.
요로 빠지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equity security. 그럼 오른쪽 먼저 할게요. 네가 어느 증권에 투자를 했는데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니? 아니야? 그러면 너 원칙이 그 금융상품은 그냥 페어 밸류로 평가해. 그런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하면서 그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그 평가 손익은 전부 profit 또는 loss, 손익계산서에 다 반영해. 그런 security다라고 불러요. 앞자를 따서 이제 앞자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FV, PL security라고 내가 앞으로 부를 거예요. 용어를 한번 여러분들 해석을 해봐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다 태우라는 거죠. 그런 증권을 FAPL security. 우리나라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이라고 해요.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 참 말도 어렵죠.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입시켜봐요. 내가 어떤 회사 주식에 투자했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죠. 그럼 투자한 사람은 그 투자한 증권을 매년 무슨 가치 평가하셔야 돼? 공정가치 평가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공정가치 평가한 금액을 평가손익을 어디에 태워야 돼? 당기손익에 다 태우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사가 원하면 저희요 공정가치 평가를 하긴 할 건데요. 저희가 실제 투자 전문 회사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지금 투자를 한 건데요. 그런데 평가를 해가지고요. 평가손익을 계속 손익에 반영하면 우리 실적에 피투자회사 실적에 그 시가평가가 계속 손익에 들어가는 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 뭔가 손익은 발생했는데 단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일시 유보시켜 놓는 여러분들 어카운트가 있었죠. 레벨안에서 배웠던 뭐죠? 그게 OCI죠. 거기에 태우는 것을 회사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페어 밸류로 가는데 through OCI, Other Comprehensive Income에 태우는 증권. 요걸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앞으로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FVOCI 증권이라고 부르면 서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책도 그렇게 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FVOCI 증권이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회사가 종목별로도 초이스할 수 있어요. 요 종목은 내가 페어밸류 갈게. 그리고 시가 태울게. 손익에. 요거는 미안하지만 시가 안 태울게. 손익이 안 태울게. 시가 평가는 하지만 손익이 안 태울게. OCI로 태울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됐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다 원칙대로 합니다. 거의 원칙대로 한다 보시면 돼요. 요건 아주 예외적 상황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원칙대로 시가평가한 다음에 당기손익에 다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결론 좀 말하면 다 무슨 평가하셔야 돼? 패시브하게 투자한 사람들 회사의 경우는 어차피 시장에서 자신의 부를 실현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정가치 시가평가를 해서 재무제표에다가 밸류에이션 하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오른쪽입니다. 왼쪽 갈게요.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돼 있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돼 있어. 보니까 회사채야. 아, 회사채는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다시 이거는 몇 개로 가느냐? 3개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몇 개였죠? 둘로 구분했죠? 얘는 셋으로 구분해요. 셋으로 구분하면서 셋으로 구분하는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아마 언급돼 있을 텐데 몇 페이지쯤 있으려나? 워낙 내용 자체가 왔다 갔다 돼 있어서 그냥 갑시다. 나중에 찾아보죠. BM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BM 테스트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죠. 비즈니스 모델 테스트라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참 말이 어렵죠. BM 테스트? 쉽게 말해서 너네가 지금 어떤 증권에 투자했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거 맞아? 그래? 그러면 너네가 투자한 거에 대한 사업 모델이 이거 왜 투자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쉽게 왜 투자했어? 를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M 테스트라고 했을 때 저도 처음 이 말 나왔을 때 BM 테스트가 뭐지? 가만히 읽어보니까 너 왜 투자했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자, 회사채 투자했다고 생각해봐요. 회사가 회사채 투자하는 목적은 뭐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회사채 투자하는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그 투자한 거에 대한 부의 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첫 번째, 회사채를 들고 있으면서 중간에 금리 변화에 따라 회사채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상관없이 그냥 만기까지 계속 보유하면서 원금 이자만 받을 목적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죠. 금융상품 투자했을 때 특히 여러분들 우리 개인의 경우는 뭐가 대표적인 정기예금에 가입했어.
3년짜리 정기예금. 그러니까 중간에 해약 안 할 거야. 3년 전에 요즘 금리 높으니까 요즘 정기예금 가입하면 금리 꽤 되거든요. 그럼 그 금리로 픽스를 딱 걸어버려. 3년 동안. 그 3년 후에 내가 뭐다 돌려받을 거야. 중간에 해약하면 금리가 엄청나게 낮게 적용되니까 나 만기까지 보유할 거야. 그런 목적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나 이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즘 금리가 워낙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 조만간 금리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지면 본드 프라이스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럼 시장에서 내가 샀을 때 지금이 제일 뭐다? 낮은 가격인 거야. 이제 금리 떨어지면 본드 프라이스는 올라갈 거야. 그러면 본드 프라이스 올라왔을 때 장에서 팔고 갈 거야. 그런 컨셉도 있겠죠. 주식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드도 당연히 트레이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목적 주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세 번째, 내 마음을 결정 못 하겠어.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팔까 고민도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 세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 세 가지가 이거예요. 갈게요. 첫 번째, 이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만 들고 있어. 그러니까 만기까지 계속 내가 들고 있을 목적으로만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를 amortized cost security라고 해요. 상각 후 원가 증권이라고 합니다. 앞자를 따서 우리가 AC 금융사에서 AC security라고 부를 거예요. amortized cost예요. 무슨 목적이라고요? 만기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내가 수취할 목적으로만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델일 때 그때는 요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야, 이게 중간에 안 팔 거라고. 안 파니까 뭐가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페어밸류가 중요하지가 않아. 본드 가격이 매번 움직여. 나 상관없어. 왜? 어차피 만기에 가서 돌려받을 거니까. 그러면 원가로 가라는 거예요. 시가 가지 말라는 거지. 다만 이게 왜 붙었어요? 본드 취득할 때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으로 취득할 수 있잖아. 그럼 뭘 하셔야 돼? 디스카운트나 프리미엄을 애몰타이즈 해야 되겠지. 그건 해야 된다는 거지. 애몰타이즈 한다는 게 시가평가하는 개념 아니죠. 그죠? 유효이자만큼 인식하다 보니까 그 디스카운트 프리미엄을 잘라가는 컨셉인 거지 시가평가하는 컨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몰타이즈 코스트는 중간에 실현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원가로 가겠다는 컨셉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근데 무슨 목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나 팔 거야. 그럼 뭐로 가는 거예요? FAPL로 가는 거죠. 이거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것도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회사 자체가. 공정가치 평가하면서 평가손익을 어디에 태우는 거죠? 당기손익에 다 태우는 겁니다. 이거랑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목적도 있고 이 목적도 있어. 그럼 뭐로 가는 거냐면 FEOCI로 가는 거예요. 이건 왜 OCI로 간다는 컨셉을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내가 중도에 팔 의도도 좀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그럼 중도에 팔 의사가 있으니까 정보 이용자한테 시가를 보여주자는 소리예요. 다만 당장 팔 건 아니고 좀 보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단기손익 태우지 마. 뭐 이런 컨셉인 거죠. 그래서 OCI로 가는 거예요. 요게 지금 어떤 영역을 지금 보고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떤 회사 투자했을 때 여기 채무상품에 투자하거나 지분상품 투자했을 때 패시브한 투자 영역일 때 그럴 때는 요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 두 개 라인을 좀 자세하게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요 equity security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끌고 와서 지금 우리가 논의한 영역은 무슨 인베스트먼트라고요? 지금 내가 논의하는 영역은 전부 다 패시브 인베스트먼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투자한 목적 자체가 significant influence를 미치거나 완전히 내가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판단되면 그럼 이 영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평가하는 컨셉이 아닌 거죠. 아까 배웠다시피 significant influence가 있으면은 무슨 법 쓰게 돼 있고요? 지분법을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배하고 있다 판단하면 두 회사를 연결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거죠. 요 테마는 우리 아마 오늘 하긴 좀 부담스럽고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요 영역까지 지금 오늘 자세히 볼 거니까 요 정도 지금 읽어보고 교재 가서 내용 확인할게요. 페이지 1페이지 갑니다. 처음에 그 이그젠 포커스에 보시니까 여러분 저자가 되게 재밌는 말을 써놨죠? 요 챕터는 노 쇼컷이래요. 그냥 닥치고 하래. 다. 자, 밑에 쭉 내려갑니다. 밑에 5번째 줄. Intercorporate investment는 categorize 할 수 있는데 either 1번 investment in 뭐라고 돼 있죠? financial asset 투자라고 돼 있죠. 금융자산 투자라고 돼 있잖아. 여러분 요거 요 용역을 이거를 investment in financial asset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금융자산 투자. 요게 금융자산 투자했을 때 캐테고리 나누는 거 지금 배운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1번 양괄호 금융자산 투자는 괄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인베스트 했던 회사가 뭐가 없는 거다? significant control도 없고, 당연히 뭐다? 지배력은 당연히 없겠죠. 2번, investment in associate. 관계사죠? 관계사가 되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어요? 뭐만 줄치면 돼, 거기. significant influence란 말에 줄치면 되겠네. 하지만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건 아니다? not control. 지배력이 있는 건 아니야. 3번, business combination. 두 개 합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중요한 말은 control. 지배하고 있다 판단하면 두 회사는 합해야 돼. 연결하라는 거죠. 그렇게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넘기시고. 2페이지 메뉴에 지분율, 의결권. 이게 결국 Financial Reporting Purpose 목적상 어느 분류로 갈 거냐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Ownership Percentage는 하나를 참조할 수 있는 지표일 뿐이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영향력이 있는 거냐 지배력이 있는 거냐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거 기억나죠? 60% 가지고 있어. 그럼 지배력 있는 거 아니야? 과반수인데? 근데 보니까 둘 간의 협정에서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거의 모두 의사결정이 통과가 안 돼. 그럼 뭐로 보는 게 맞아요? 그거는 지배력 있는 게 아니지 않느니. 그럼 이거는 결국 뭐만 있는 거다? 영향력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지배력이 있는 거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냐의 판단은 굉장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SKCNC가 SK를 과거에 뭐로 분류했었냐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다가 관계기업 판단을 바꾼 것 때문에 감리를 받아가지고 분식 규모가 50조 가까이 될 수 있다라고 지난 정권 때 여러분 이슈가 생겨갖고 그게 판결 난 게 작년도 겨우 판결 났어요. 문제없다라고. 그 판결 난 게 한 3년, 4년을 보다 감리를 받았던 겁니다. 그 정도로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슈가 있었던 대표적 기업이 어디죠? 이게 여기로 가는 거냐? 어? 이게 관계사냐? 이게 종속회사냐? 여러분들은 그냥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지만 이 테마 갖고 지금 이슈가 됐던 최근에 가장 대표적 기업이 어디죠? 한미사이언스. 신문에 막 떴었는데. 신문도 안 보고 뭐. 봐요. 한미사이언스가 여러분 한미약품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3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지배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지분율만 들어봤을 때는 30%대면은 지배력이 있는 거로 보긴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조금 살 더 붙여볼게. 30% 내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봐요. 내가 요 한 회사가 있어. 여러분하고 내가 주주야. 내가 이 회사 30% 들고 있다. 그럼 70%가 주주가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이에요, 지금. 딱 요렇게. 요 분들이 70%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요 정도 명수면은 여러분 솔직히 주총할 때 담합할 수 있죠. 나를 부러뜨릴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나는 지배력이 절대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내가 30%고 다른 사람이 개별로 봤을 때 나보다 다 작아. 그런데 주총 모였을 때 5명 정도면은 금방 모일 수 있지. 쉽게 내가 단톡방을 열 수 있냐고 물어본다고. 이 정도면 모일 거라고. 그러면 5명이 담합할 수 있죠. 나 풀어줄 수 있다고. 그럼 난 절대 지배력 있는 걸 볼 수 없어. 하지만 뭐는 있어? 인플루언스는 있지. 내가 어디에 붙을 거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캐스팅부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사로 봐야 돼. 두 번째, 30%를 똑같이 들고 있어 내가. 근데 70%가 누군가 봤더니 개인 주주 개미들이 30만 명이야. 근데 과거 주총에 몇 명이 참석이나 봤더니 아무도 안 왔어. 개미들은 주총 잘 안 오거든요. 여러분 주총 참석해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저는 몇 번 제가 주주로 참석한 게 아니고 회계 감사인이니까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석하지 내가 주주로서 주총 가본 적은 없어요. 그 말은 주총이 거의 안 옵니다. 그럼 똑같은 내가 30%지만 70%가 다 뭐가 돼 있죠? 지분이 다 분산돼 있잖아요. 그 주총 참석률을 과거에 봤더니 거의 안 와. 그럼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배력이 있는 거야. 쉽지 않다고 이게.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봐요. LG전자가 LG 이노텍을 얼마 들고 있냐면 40% 들고 있어요. 그 다음 전자가 LG 디스플레이를 30%대 들고 있다고. 근데 똑같은 LG전자가 이노텍은 뭐로 보고 있냐면 종속회사로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는 관계로 보고 있어요. 지분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 주총 참석률이 다른 거야. 보면은 내가 똑같은 40% 들고 있지만은 그쪽은 주주가 굉장히 참석을 많이 해. 그럼 내가 지배력이 없을 수가 있어. 근데 주총 참석이 거의 안 해. 그럼 내가 지배력 있는 거지. 그래서 주총 참석률도 봐야 돼요. 뭐도 봐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드 선임 권한에 대한 거. 내가 30%밖에 없어도
내가 이사회 멤버가 4명인데 그중에 2명을 내가 선임할 수 있대. 어때요? 내가 지분이 30%밖에 없지만 들어갈 때 투자 조건 자체를 걸어버리는 거야. 야, 내가 30% 들어가는데 미안하지만 보드 멤버는 4명 중에 둘 선임하자. 그리고 모두 의사결정은 3분의 2가 찬성하는 걸로 가자. 그럼 보드 멤버 중에 절반을 내가 선임할 수 있는데 3분의 2가 찬성해야지만 메이저 디시전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내가 비터 던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리 70%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나한테 지배력 있다고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슈라고. 그 다음 뭐까지 고려한지 아세요? 콜과 푸시 있는지도 본다고. 그게 이슈가 된 게 어디죠? 그게 삼바죠,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거. 그 회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분식 규모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뭐 지금 이슈냐면 일로 분류했다가 판단을 일로 바꾸면서 장부의 평가 손익을 5조로 잡았다고. 그게 지금 분식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고 지금 1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재용 부회장이 맨날 불려가는 게 그거라고. 이 분류 때문에. 그 뭐가 이슈인 거냐? 얘들이 종속기업으로 분류했던 한 회사를 갑자기 판단을 바꿉니다. 관계사라고. 삼성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거 설명하면 뭐 또 한 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참을게. 그럼 또 보강해야 되니까. 핵심은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밑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몇 프로 들고 있었냐? 93%가 들고 있었어. 7%는 미국 바이오젠이 들고 있었고. 미국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를. 지금 따라오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해외에 뭐다? 그 바이오 시밀러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하나 있다고. 그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야. 거기 지분을 몇 프로 들고 있었냐? 93%. 삼바가. 그 미국의 바이오 회사가 7% 들고 있었다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삼바 입장에서는 무슨 회사라 봐야 돼요? 내가 93% 들고 있다고. 이 회사 지분을. 종속이지. 그 종속으로 분류했다고 얘들이. 처음에. 그러다가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설립한 지 4년 딱 지난 다음에 15년도에 아닌 것 같다. 관계회사인 것 같다. 라고 판단을 바꿔요. 그게 왜 그런 분식이 되느냐? 종속기업으로 내가 판단하다가 관계로 판단을 바꾸면 우리 회계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시점에 그 주식을 공정가치 평가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카테고리가 넘어가야 돼요. 이해돼요? 내가 원래 투자한 금액이 5천억인데 4년 지났더니 공정가치가 5조라고 판단을 바꿨어. 그러면 4조 5천억을 한번 이익을 잡고 넘어갈 수 있다고. 그 4조 5천억을 장부에 태워놨다고. 이익을. 그런데 문제는 그 2015년도 4조 5천억 이익을 잡았던 그해 연도가 윗단에 올라가면 삼바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던 회사가 제일모직이었거든. 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이랑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의 대주주가 이재용 회장이었기 때문에 요 두 개 합병할 때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잘 나오려면 그 밑에 자회사에 뭔가 밸류가 있는 기업을 하나 보여주는 게 합병의 명분이 있겠죠. 합병 비율에 저스티피케이션이 생기잖아. 그래서 판단을 바꾸면서 이익을 4조 5천을 때려잡은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공교롭게 연도는 똑같아. 위에 합병한 연도와 판단을 바꾼 연도가. 그 큰 판을 보게 되면은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왜 그때 바꿨을까? 깊게 들어가면 각자의 이견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말이 다 맞아.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수긍이 되고 삼성의 입장도 충분히 수긍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말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분식이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사 입장에서 그냥 뭐가 맞는지는 판결 나겠죠. 법원에서. 근데 제가 회계사라고 판단하고 이해관계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내가 회계감사 나갔을 때 이거를 판단 바꿨을 때 받아줬을 거냐? 저는 받아줬을 것 같아. 오히려 판단을 안 바꿨으면 내가 바꾸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삼성이 판단을 바꾼 이유. 종속기업 가지고 있다 관계로 판단 바꾼 이유가 뭐냐면 93대 7이었잖아. 근데 그 미국 바이오젠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콜옵션이 있었다고. 콜옵션. 미국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지가 살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 근데 콜옵션 행사하면 지분이 49.9, 50.01로 된다. 그럼 여전히 뭐다? 얘가 50.01이야, 삼바가. 그럼 지배력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잖아. 그런데 보드 멤버 4명 중에 2명을 지가 선임하게 돼 있고 모두 의사결정은 보드의 만장일치라고 돼 있었어요. 지금 이해되죠? 그런 조항 다 까봐야 된다고. 야, 그럼 얘가 콜옵션 행사해버리면 그럼 보드 멤버 4명 중에 2명을 얘가 선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장일치로 모든 게 통과되게 되면 얘가 뭐다?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뭐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럼 내가 이 회사 지배력 있는 거예요? 지배력 없는 거지. 그래서 판단을 바꿨다는 게 삼성 입장이에요. 그럼 또 금감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콜옵션 언제부터 있었어? 11년부터 있었는데요? 그럼 애초부터 뭐로 갔어야 했냐는 거야. 애초가 그럼 종속이 아니네. 애초가 관계였네. 93일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계속 관계로 갔으면 뭐다? 공정가치 평가하는 기회가 없었겠죠. 지금 이해해요? 그러면 페어밸류 평가에 4조 5천억 태울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관계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삼성이 또 뭐라고 대받친 거냐? 아니, 좀 들어보세요. 처음에 내가 왜 종속이라 판단했냐면 걔가 콜옵션이 있었으나 신생기업이에요. 신생기업입니다. 그럼 미국의 바이오젠이 콜옵션 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재무를 배웠으니까 이 용어 이해할 거야. 인더만의 상태, 아웃더만의 상태예요. 신생기업의 콜옵션이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게.
아웃오브 상태였다는 거지. 콜옵션 자체가 디플리 아웃오브 마니 상태였다는 거야. 그럼 행사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93.7 따질 때 콜옵션을 행사했더라면 의결권이 얼마 될 거냐? 그때는 고려할 뭐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5년 동안 왜 바꿨는데 물어봤어. 왜 바꿨냐고요? 미국에서 FDA 전임상 통과가 하나 돼. 바이오시밀러가. 파이프라인이. 그럼 여러분 콜옵션이 무슨 상태가 되는가 봐야 되지? 그 회사 가치가 이제 장난이 아닌 거야. 지금 장난 아니잖아. 삼바 지금 가치 엄청나잖아요. 인도만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얘가 행사할 거니까 그러면 49대 51이 되고 그러면은 얘가 보드 멤버 2명 선임할 수 있고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의사결정할 수가 없다. 판단 바꿨다고 한 거야. 들어보니까 어때? 삼성도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 바꿨다 들으니까 어때요? 삼성이 맞아 보이는데 또? 근데 검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뭘 까봤죠? 설립할 때 미국 바이오젠하고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하고 주주간의 협약서를 봤어. 그때 협약서에 뭐가 나오냐? 세상에 또 미국 바이오젠이 자기가 7%밖에 투자 안 하고 콜옵션이 있습니다만은 거기 조항에 뭘 거냐면 신약 파이프라인을 새롭게 투자하는 의사결정은 내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바이오 회사에서 신약 개발하는데 자기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면 이거는 뭐다? 삼바가 마음대로 뭔가 신약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배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는 지배력이 있는 거라 보기에도 쉽지 않잖아 이게. 이걸 방어권이라고 하는데 주주로서 단순히 자기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냐 경영권을 완전히 뭐다 이거를 견제하기 위한 거냐에 따라서 이게 또 판단이 달라진다고 이게. 그래서 님들 삼바 케이스 말 나오면 항상 방어권, 경영권 이런 말 나오고 막 그다음 콜옵션 내용 나오고 뭐 인더마니, 아웃더마니 말 나오는데 인더마니를 신문 기자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 가격이라고 번역해놨어. 우리는 알지 인더마니가 내 가격이라는 거. 일반 사람들이 내 가격 돼 있으면 마이 프라이스라고 생각하지 내 가격을 인더마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지 사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기사를. 근데 여러분들은 좀 들으니까 이해되죠 이게. 그게 지금 이슈야 이게. 그래서 들어보면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붙어봐야 아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솔직히 분류는 들어보니까 어때?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준은 특징이 뭐냐면 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줄게. 대신에 너네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주석에 상세히만 쓰면은 국제기준은 넘어가 주는 거예요. 기업한테 자율권을 많이 맡겨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정보 이용자들한테 네가 어떻게 선택, 근거가 뭔지를 자세히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보 이용자, 애널리스트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들은 나는 종속 같이 보이는데 얘가 관계를 판단 바꿨어. 그러면 그 주석을 보고 근거 확인한 다음에 나는 그래도 종속 같아? 그럼 관계 기업대에 있는 재무제표를 뭐로 바꿔야 돼요? 난 종소로 바꿔서 분석하겠다. 그런 바꾸는 작업에 대한 어떤 힘을 키우는 챕터가 이 챕터거든요. 종소로 관계로 바꿨을 때, 관계를 종속 바꿀 때 파이낸셜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 배우는. 그러면 두 회계 처리에 따라서 레이쇼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 배우는 게 요즘 챕터거든. 그러니까 이걸 왜 배우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들 이 컨셉입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잠시 가봐요 거기. 2페이지 위에 5번째 줄. 금융자산에 투자했을 때는 통상 경영권, 의결권이 몇 프로 여러분들 안 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20%가 안 된다고 돼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무조건 아니에요. 20% 안 돼도 뭐다 뭐 쓸 수 있다고요? 지분법 쓸 수도 있고 극단적 연결이 갈 수도 있습니다. 20% 안 되면 패시브 인베스트먼트. 그 경우에는 인플루언스도 없고 지배력도 없는 영역. 밑에. 자, 관계회사 투자. 관계회사 투자는 보통 몇 프로? 통상은 20% 이상, 50% 이하. 아까 통상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typically. 그럼 지배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영역. 그럼 영향력 있다는 건 뭐로 우리가 에비던스 할 수 있냐라고 꽁꽁꽁 찍혀 있는 거 잠깐 보세요. 보드를 내가 선임할 수 있다라든지, 그죠? 팔러스 메이킹에 내가 개입할 수 있다라든지, 그 회사의 중요한 어떤 거래들을 이 회사에 의존하고 있다라든지, 대강 이해되시죠? 기술을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든지, 그러면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해되고요. 아, 거기 5개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 만났을 때 이거 분류를 주겠어요? 나보고 판단하라고 나오겠어요? 판단하라고 나온다? 그럼 어떻게 나올까? 투자를 했는데 15% 투자했어. 그럼 일단 20%는 안 넘어간 거야? 근데 쭉 읽어보니까 보드 멤버의 선임권이 나한테 있고 상당히 많은 테크놀로지를 우리 회사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말이 슬쩍 나오는 거지. 그럼 뭘 쓰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에코티 쓰라는 소리구나. 문제를 읽을 때 간파할 수 있으면 돼. 어차피 5개 외워 쓰라고 나오진 않으니까 요런 게 문장에 나오면 20%가 안 돼도 진법을 쓰라는 소리구나라고 감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거 5개는 그런 의미. 밑에 갈게요. 그래서 20% 안 돼도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significant influence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사가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significant influence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 50%이면 경우에도. 그럼 뭐로 가셔야 돼? 금융자산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20% 넘어갔는데 회계사님 인플루언스가 없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의결권을 딴 사람한테 뭐다? 우리 혹시 TRS라고 들어봤어요? 토탈 리턴 스왑? 오케이. 그럼 너무 어렵고. 의결권을 딴 사람한테 위임해 준 거예요, 그냥.
나는 투자 목적이 의결권 행사 목적이 아니고 이 회사 IPO가 하면 엑스트라 목적인데 우연찮게 25% 투자한 거야. 그럴 수 있죠? 내가 원하지 않게 지분 25%가 돼.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냐. 나는 들어갈 때 한 10%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자사주를 자꾸 사 소각을 해. 시장에서 자사주를 막 사 소각을 시키는 거야. 그럼 내 유효 지분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그지? 그럼 나는 이 회사 영향 행사를 투자한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패시브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막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내 유효 지분이 막 올라갔어. 나는 별 관심도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어봐야 돼. 패시브 인베스트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율은 참고할 뿐이지 하나의 참고 자료이지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실무에서. 이게 지분법 쓰는 거예요, 회계사님. 정답을 좀 알려주세요 하면 내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이건 my opinion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일단 주의하셔서 보세요라고 하고 심지어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연들 그 판단 바꿀 때는요. 한국 회계기준원에다가 질의를 던졌다고. 우리 이거 아무리 봐도 종속기업 같아요. 그래서 관계기업을 종속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판단 좀 해주세요라고 질의 던졌는데 뭐라고 답이할게요? 회계기준원에서? 질의 처리하라고 나왔어. 왜냐하면 질의를 처리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질의가 올라갔는데 답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이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나 상급기관 감사 받을 때 담당자가 징계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기관들이 이런 거 질의 올렸을 때 답이 애매하면은 아예 질의 자체를 처리시키라고 그래. 그럼 그런 것들은 혼나지 않거든 자기가. 올라간 거 답을 안 해준 게 아니고 아예 질의를 처리하면은 내가 안 해준 게 없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국세청 뭐 다 그런다고. 그랬더니 한미약품에서 당황을 한 거죠. 아니 답을 해줘야지. 다시 질문 던져요. 거기도 대박이야. 또 해주세요. 세컨 올렸어.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까지 올리니까 당황한 거지, 기준원이. 그래서 연석회가 여러 번 열렸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답이 나왔어. 몇 개월 만에. 뭐라 답이 나왔냐면,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라고 답을 놨더니, 아니, 둘 중에 뭐가 맞냐 물어봤는데, 둘 다 맞대. 그럼 뭐야, 이게? 그래서 그냥 기준대로 가는 거로, 그렇게 함들 지금 한 게 한미약품 최근에 신문에 많이 떴었다고, 그 케이스가. 그게 만약에 판단이 바뀌어야 된다 판단하면 그 회사가 과거 10년치를 다 수정해서 고쳐야 되게 한미약품이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기존에서 기존 것도 맞는 것 같고 향후에 네가 바꾸겠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너네한테 내가 맡길게. 이렇게 해석을 나와가지고 한미약품이 좀 풀어나갔던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분류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관계사 투자하면 뭐로 회계 처리한다고 마지막에 딱 돼 있죠? 에코티 메서드를 써야 된다고 한 거, 그게 핵심이죠. 에코티 메서드가 뭔지는 뒤에 배울 거고. 밑에 가서 비즈니스 컨비네이션. 50% 넘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지배력 있는 거죠. 지배력 있을 때는 여러분들 에코디션 메서드를 사용한다는 말 보이세요? 그 에코디션 메서드가 여러분 연결을 한다라고 내가 칠판에 썼는데 연결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에코디션 메서드라는 방법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방법이 에코디션 메서드라는 방법을 써서 연결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 뒤에 가서 배우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50%가 넘어가도 뭐가 없을 때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배력 없을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텐센트 케이스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아마 이해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해외에 투자했는데 내가 지분이 60%다? 근데 그쪽 나라가 좀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해외에서 투자한 여러분들 해외 투자자에 대한 지분율은 몇 % 이상은 의결권을 제한하겠다. 이런 규정들이 몇몇 나라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주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주주가 들어와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70%를 투자해도 절대 해외 인베스터들한테는 30% 이상은 의결권 안 줘. 그 나라 법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 그럼 나는 아무리 10% 가지고 있어도 몇 %, 40%는 행사를 못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배력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 governmental intervention이 대표적인 거지, 그지? 그럼 지배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50%가 안 돼도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까 말했었고. 그러면 연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뭐 보이세요? 조인트 벤처도 보이죠? 근데 조인트 벤처는 그냥 5대5야. 그러니까 당연히 뭘 쓰면 되죠? 뭐랑 똑같아요. 아까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investment in associate랑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쓴다고 돼 있습니까? equity method를 쓴다라고 되는 거 보이세요? 그런데 아주 rare 케이스의 경우는 여러분 IFRS US GAAP 경우에는 joint venture의 경우에 무슨 consolidation이 쓸 수 있다? proportionate consolidation이 쓸 수 있다는 말 키워드 보이세요? 아까 제가 칠판에 다 설명한 것이. joint venture 했을 때 아주 예외적 케이스는 비례 연결이라고 하는 걸 쓸 때가 있습니다. 공동 우리 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예외적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네, 그건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갑니다. 박스 정리되어 있는 거. 자, ownership, influence의 degree, accounting treatment. 20%가 안 된대. 그 무슨 투자라고 한다고요? 금융자산 투자. significant influence가 없는 거죠.
그때 분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딱 돼 있어요. amortized cost, FEOCI, FAPL. 보이세요? 갑자기 앞에 설명 없다 툭 튀어나와. 이 책의 특징이죠. 그럼 막 나와. 아까 요 설명했던 거. 금융자산 영역. 20% 50% 통상 사익. 관계사 투자. 그러면 significant influence 있는 거고 회계 처리 방식은 equity method 쓰게 돼 있다는 거죠. 50% 넘어가 연결해야지. equity method 써가지고. 박스 이해되시죠? 오케이. 밑에 문제 볼까? 30% 들고 있대. 내 보드를 장악하는 거는 힘들대요. 뭐로 가는 게 맞냐는 거지. 30% 정도의 커먼 에코티를 가지고 있다. 근데 representation 보드를 뭐다? obtain 하는 거에는 unsuccessful 했다는 거죠. 근데 reporting purpose 목적상 염도 뭐로 분류할 거냐? 이러면 되게 애매한 거야. 이렇게 문제 나오기 쉽지 않아요? 일단 30% 가지고 있으니까 뭘 쓰는 것 같아? 지분법을 써야 될 것 같죠? 20% 50% 사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를 못했다고요? 보드 멤버 선임 권한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거기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준 이유가 뭐죠? 지분법 쓰지 말고 그냥 패시브한 영역이다라고 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20%가 안 되는 게 나왔는데 보드 멤버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오면 지분법을 쓰는 그 느낌이 20% 넘어가는 지분을 살짝 줬는데 보드 멤버를 선임하지 못한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권한이 없다라는 이런 말 나오게 되면 아무리 내가 20% 넘어가도 지금 뭐다 특별하게 인플루언스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구나라고 판단하시는 문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실제는 아니에요. 실무 과목 굉장히 복잡한데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가라는 거죠. 밑에 뭐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금융자산 영역이 나오죠. 나인 영역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인 영역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나인 영역부터는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